우리 아들이 의사인 거 알면서 현찰로 20억은 준비하셔야죠. 그 정도 성의도 없으면서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요? 예비사돈이 상견례 자리에서 대뜸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사위 될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돈어른, 20억이라고 하셨나요? 네. 못 들으셨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 나와서 대학병원 전문이에요. 그 정도 집안이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춰야 체면이 서죠. 예비사돈은 코웃음까지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따님 스펙으로는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거 아시죠? 집안이라도 받쳐줘야.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톡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명함을 본 예비사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눈이 있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미쳤지. 정말 제가 미쳤습니다. 그 도도하던 예비사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명함 한 장에 무릎 꿇은 예비사돈. 대체 그 명함에 뭐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20억을 요구하던 그 입으로 예비사돈이 무슨 말을 하게 됐는지. 오늘은 시장에서 떡볶이 팔아 딸 하나 키운 66살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자 세상이 통째로 뒤집힌 이야기입니다. 사돈이 될 사람이 제 딸한테 대놓고 값을 매기는 걸 저는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격을 매기는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누구인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이에요. 25세 시장 좌판에서 떡볶이를 팔기 시작해서 40년 넘게 장사 하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딸 하나 등에 업고 시장 바닥을 굴러왔는데 하필 딸 결혼 상견례 날 예비사돈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제 40년 인생이 통째로 흔들렸어요. 돈으로 사람값을 매기는 세상에서 벌어진 제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서연이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시장 근처 낡은 연립주택방에서 나무 옷장 문을 당겼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옷장이 열리고 안에서 가장 깔끔한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2번이나 했는데도 소매 끝에 보풀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치는데 볕에 그을린 손등과 갈라진 손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을 시장 바닥에서 살았으니 이 손이 당연하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번 훑어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강남의 한정식집에 도착해 문을 여니 은은한 간장 양념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바닥에 깔린 짙은 원목 마루 위로 조용한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비사돈 김영숙은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모피 조끼를 걸치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남편 한정호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예비사위 한도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김영숙의 시선이 제 옷차림에 머물렀어요. 낡은 외출복 소매 끝을 훑더니 갈라진 제 손톱까지 한번 내려다보고는 입꼬리가 슬쩍 내려갔습니다. 김영숙이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사돈어른, 평소에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식당 쪽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이요.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정우와 눈을 마주치고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김영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여쭤볼게요. 따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죠? 네, 서연이가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솔직히 스펙이 좀 아쉽잖아요. 게다가 아버지도 안 계시다면서요. 김영숙은 서연이 쪽을 흘끔 보더니 다시 저를 돌아봤어요. 우리 도윤이가 서울대 의대 나와서 대학병원 전문이거든요. 솔직히 따님한테는 과분한 자리 아닌가 싶어서요. 서연이의 손이 제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등을 조용히 눌러 잡았어요. 사돈어른,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김영숙은 오히려 기세가 올랐습니다. 김영숙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거 아시잖아요. 최소한 현찰로 20억은 준비하셔야죠. 그 정도 성의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 하시면 곤란합니다. 식탁 위의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서연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 나 이 자리 못 앉아 있겠어. 저는 서연이의 팔을 잡아 도로 앉히며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앉아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김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20억 말고 다른 조건도 있으십니까? 김영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조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 아파트로 준비해 주시되 명의는 우리 도윤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예물은 최소 3캐럿 이상으로 하시고 예단도 격에 맞게 해주셔야죠. 아, 혼수 목록도 따로 보내드릴게요. 한도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한정호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물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 위에 놓아둔 핸드백을 열었어요.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톡 올려놓았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김영숙은 코웃음을 치며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명함을 본 김영숙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김영숙이 반신반의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이름을 검색했어요. 화면을 넘기는 김영숙의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전국 500개 매장, 연매출 수천억 프랜차이즈 기업, 창업주 박말순 이사회 의장. 기사 하나를 누르고 또 하나를 누르고 김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돈어른, 이분이 사돈어른이세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김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숙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어요. 원목 마루 위에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눈이 있고도 몰라봤습니다. 제가 미쳤지. 정말 제가 미쳤어요. 김영숙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한정호도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조용히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돈어른, 저는 돈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집안에 제 딸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김영숙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사돈어른,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 자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서는데 뒤에서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한도윤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한도윤이 복도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도윤이 서연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나 좀 보자. 서연이는 한도윤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한도윤이 서연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서연이가 제 팔에 매달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들다니. 절대 용서 못한다. 저는 우는 서연이의 어깨를 꽉 감싸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학교 가방을 내려놓는 손이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도윤 씨 없으면 안 돼. 서연이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엄마, 도윤 씨는 그 사람들이랑 달라. 4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나한테 엄마 돈 이야기 꺼낸 적 없어. 내가 교사인 거 알면서도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단 말이야. 서연이가 식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도윤 씨 없이 못 살아, 엄마.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굴렀어. 사람 눈은 못 속여. 어미가 저런 집에서 아들이 제 어미 하나 못 잡아. 그러면 너는 평생 그 밑에서 사는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 씨가 어제 식당 밖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머니한테 반드시 사과하겠다고, 자기가 다 바로잡겠다고 했어. 말이야, 누구든 하지. 중요한 건 행동이야. 서연이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돈으로 평가받기 싫어서 도윤 씨한테 엄마 사업 이야기 자세히 안 했어. 식당 일하신다. 그것만 말했어. 그건 내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닮아도 너무 닮았구나. 딸의 말이 가슴에 콕콕 박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아, 엄마 마음은 변함없어.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자. 서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연이의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김영숙은 제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혀 다른 속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정우를 거실 소파에 불러앉혔어요. 여보, 어제 그 박말순이라는 사람 회사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연 매출이 수천억이래. 수천억? 김영숙은 흥분한 목소리로 스마트폰 화면을 한정우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전국의 매장이 500개야. 이건 시장 떡볶이 장사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해.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 한정우는 아내의 말에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매출 기사를 직접 확인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정우는 퇴직 후 식자재 유통 쪽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규모를 키우지 못해 늘 답답해하던 참이었어요. 박말순 회사 납품업체랑 연결만 되면 큰 돈이 되겠는데 한정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결혼을 붙잡아야 해. 알겠어? 김영숙이 한정우의 어깨를 탁 쳤어요. 한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숙은 곧바로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너 지금 뭐해? 당직이요, 어머니. 당직이고 뭐고 들어. 무조건 그 박서연 잡아. 알겠어? 네가 직접 박말순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서라도 결혼 승낙을 받아와야 해. 어머니, 저는 어머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네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기나 해? 이건 너한테도 기회라고. 한도윤은 전화 너머에서 한참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틀 뒤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여니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위에 병원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아직 달고 있었어요. 당직을 마치고 곧장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한도윤입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현관문에 기댄 채 한도윤을 내려다봤어요. 들어올 것 없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한도윤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상견례에서 하신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였고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도윤 씨, 저는 현관 문틀을 잡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진심이면 내 어머니부터 바꾸고 와. 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 어머니가 내 딸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내가 딸을 보낼 수는 없어. 한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한도윤이 문 밖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가 학교를 마치고 한도윤을 몰래 만났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외출할 때 유난히 꼼꼼히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좋으면 엄마 눈을 피해서까지 만나겠어.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마음이 쓰렸어요. 어느 날 오후 시장 안쪽에 있는 홍재숙의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홍재숙은 저와 시장 좌판 시절부터 30년을 함께한 유일한 친구예요. 저는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상견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홍재숙은 우거지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말순아, 내 심정은 이해해. 근데 잘 생각해봐. 서연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사돈이 문제지 그 아이가 문제냐? 사돈 때문에 서연이 인생을 막으면 나중에 네가 더 후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수가, 나는 그 집안 냄새가 싫어. 돈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들이야. 결혼하면 우리 서연이가 평생 그 밑에서 시달릴 게 뻔하다고. 네가 그 콧대 센 여자한테 명함 한 장으로 무릎 꿇렸잖아. 네가 뒤에 버티고 있는데 누가 서연이를 함부로 해? 홍재숙이 우거지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서연이가 울고 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어요. 시장 좌판 앞에서 제 등에 엎여 잠든 서연이, 떡볶이 냄비 옆에서 숟가락을 쥐고 있는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웃고 있는 서연이. 사진 속 서연이는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처음으로 남자가 생겼는데 엄마가 막아도 되는 거야?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새어 들어오는 새벽 트럭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불빛이 번졌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을 때 현관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김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 상견례 때에
모피 조끼 대신 수수한 남색 외투를 걸치고 양손에 고급 한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김영숙은 저를 보자마자 선물 세트를 바닥에 내려놓고 현관 앞 시멘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사돈어른, 지난번에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김영숙의 숙인 뒷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 문틀에 기댄 채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김영숙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보리차를 한 잔 따라 건네는데 김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제가 왜 그랬는지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턱으로 말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도 시집갈 때 빈손으로 갔어요. 친정에서 이불 보따리 하나 싸준 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그 보따리를 보더니 이걸 들고 감히 우리 집에 왔냐고, 거지를 며느리로 들인 거냐고, 식구들 앞에서 그 보따리를 마당에 내던졌어요. 김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15년을 살았어요. 밥을 지어도 짜다, 빨래를 해도 냄새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하루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김영숙이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도윤이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절대 그런 꼴 안 당하게 하겠다고, 넉넉한 집안 며느리를 드리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란 걸 이제야 알겠어요. 김영숙이 식탁 위에 이마를 대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김영숙의 숙인 머리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 밑에서 15년을 시달렸다는 말이 아주 거짓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사돈어른, 저는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연은 알겠어요. 근데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잖아요. 지난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서연이한테 한 말, 저한테 한 말, 그게 쉽게 잊히질 않습니다. 지켜보겠어요. 당장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쉽게 바뀌겠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박서연 선생님 어머님이시죠? 서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커튼 안쪽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위경련입니다. 최근에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서연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자마자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서연이가 수액줄이 꽂힌 손으로 제 손목을 잡았어요. 엄마, 나 도윤 씨 없으면 안 돼. 진짜 안 돼, 엄마. 서연이가 제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마치 시장 바닥에서 배고프다고
울던 새 살배기 서연이와 겹쳤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시장 바닥을 기었는데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서연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겨우 잠이 든 뒤 저는 병실 밖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 끝 비상구 앞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이었어요. 구겨진 수술복 위에 겉옷을 대충 걸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한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를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약속드립니다. 한도윤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고 난 자국이었습니다. 당직을 빠지고 달려온 게 분명했어요. 저는 한도윤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 거짓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사람 눈을 읽으며 살아왔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딸을 향한 진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어나. 한도윤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내 어머니를 보겠다는 게 아니야. 너를 보겠어. 딱 한 번 기회를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한도윤이 바닥에서 일어서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어머님. 첫째, 결혼하고 내 어머니랑 따로 살아. 둘째, 신혼집은 내가 준비한다. 셋째, 저는 한 발짝 다가서며 한도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 어머니가 우리 서연이한테 한 번이라도 함부로 하면 그 즉시 내가 딸을 데려온다. 셋 다 할 수 있어? 셋 다 하겠습니다. 한도윤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잠든 서연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한번 믿어볼게. 다음 날 한도윤은 김영숙에게 전화로 3가지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서연이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도윤이 복도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장모님께 약속드린 겁니다. 따로 사는 건 협상이 아니에요. 전화 너머에서 김영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뭐? 따로 살아? 신혼집도 그쪽에서 준비해? 네가 미쳤어? 어머니, 이 조건 못 받으시면 저는 결혼 자체를 포기합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김영숙이 이를 갈듯이 내뱉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거실 소파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한정우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뭔 일이야? 그 박말순이라는 여자가 조건을 걸었어. 나랑 따로 살아라. 신혼집은 자기가 준비한다. 내가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면 딸을 데려가겠다. 우리 도윤이가 그걸 덥석 받아버렸어. 김영숙이 소파 쿠션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일단 결혼부터 시키는 게 먼저야. 결혼만 시키면 내가 다 주무를 수 있어.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시어머니 안 찾는 며느리가 어딨어. 한정우가 옆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도 하나 알아보고 있는 게 있어. 박말순 회사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있는데 내 유통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김영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잘해봐. 사돈 회사에 우리 줄을 박아놓으면 그게 진짜 돈이야. 김영숙은 입꼬리를 올리며 한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여보. 김영숙의 목소리에 비수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속내를 알 길이 없었어요. 그저 병실에서 서연이의 손을 잡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퇴원하고 한 달 뒤 봄이 막 시작되는 3월의 첫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큰 예식장 대신 시장 근처에 작은 웨딩홀을 빌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천장에 하얀 꽃 장식을 달고 입구에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을 쭉 걸어놓으니 제법 그럴싸했어요. 하객석에는 시장 상인들이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떡집 김 사장, 생선가게 오 사장, 반찬가게 홍재수까지 40년 세월을 함께 굴러온 얼굴들이었어요. 맞은편에는 한도윤 쪽 하객들이 앉아 있었는데 병원 동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영숙은 맨 앞줄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연한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은 채 여유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음악이 울렸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시장 좌판에서 제 등에 엎여 잠들던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는데 서연이가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짓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홍재숙이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울지 마, 이 바보야. 잘 된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김영숙이 자리를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우리 사돈 어른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다. 웃음기를 가득 머금은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김영숙은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사돈 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심이에요. 네, 잘 지내봅시다. 저는 짧게 답하고 손을 빼며 다른 하객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김영숙의 눈 속에서 진심과 계산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김영숙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나중에 서연이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서연이가 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새어나오는 김영숙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보, 그 신혼집 말이야. 강남도 아니고 시장 근처 아파트래. 그 돈이 어딨는데 그런 데를 잡아? 체면이 말이 아니야. 서연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결혼식 날 소란을 일으킬 수 없어 모른 척 지나쳤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그 이야기를 제게 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신혼 첫 달은 평온했어요.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는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한 집이었어요. 한도윤은 주말마다 빠짐없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된장은 이만큼 넣으면 되나요? 조금만 더. 그래, 거기서 멈춰. 제가 옆에서 간을 봐주니 한도윤이 활짝 웃었어요. 의사손이라 그런지 칼질은 서툴렀지만 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직접 하는 모습이 눈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주말에는 한도윤이 시장에서 삼겹살과 쌈 채소를 한가득 사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고기 구워드리겠습니다. 됐다, 내가 할게. 아닙니다. 앉아만 계세요. 한도윤이 불판 앞에 앉아 고기를 굽고 서연이가 옆에서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좁은 식탁에 셋이 오순도순 앉아 고기를 먹는데 이런 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홍재숙을 만났어요. 홍재숙의 반찬 가게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가 사위가 괜찮은 것 같아. 뭐야, 네가 그런 말을 다 하네. 주말마다 와서 밥도 해주고 시장에서 장도 봐오고
서연이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못 봤어. 봐라. 내가 사돈이 문제지 아이가 문제냐고 했잖아. 홍재숙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저도 모처럼 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한정호는 결혼식 전부터 제 회사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를 술자리로 끌어내 안면을 트고 자신의 유통회사를 중간 납품 단계에 끼워 넣는 작업을 은밀히 진행했어요. 한정호의 유통회사는 규모가 작았기에 단가를 맞추려면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값싼 식자재가 제 회사의 납품 라인에 슬금슬금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윤기철 대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뉴스에 우리 매장 식품위생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인천 지역 가맹점 3곳에서 식자재 품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니 가맹점주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본사가 책임져라. 우리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났다. 고함 소리가 건물 밖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피켓 사이를 지나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윤기철이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납품 경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기존 납품 라인 중간에 새로운 유통회사가 끼어 있었어요. 그쪽에서 들어온 식자재가 문제입니다. 그 유통회사가 어디야? 한정산업이라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대표가 한정호라는 사람인데 아직 신원은 확인 중입니다. 한정호. 그 이름이 귀에 걸렸지만 저는 그때 그게 사돈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한정호라는 이름이 흔하기도 했고 설마 사돈 집안에서 제 회사에 손을 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즉시 그 업체 계약 해지하고 전 매장 식자재 전량 교체해. 의장님, 전량 교체하면 비용 이야기 하지 마. 40년 쌓은 신용을 한 방에 날릴 수는 없어. 저는 그날부터 피해 가맹점주들을 한 명씩 직접 만나러 다녔어요. 인천, 수원, 대전, 부산. 전국을 돌며 가맹점주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관리를 못한 잘못입니다. 피해 보상은 본사가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보상 비용만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회사 자금이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세운 회사가 흔들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김영숙은 전혀 다른 셈법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서연이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예요. 김영숙이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서연아, 요즘 뉴스에 엄마 회사 이야기 나오던데 많이 힘드시겠다. 괜찮으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잘 계세요.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우리 도윤이가 도와줄 수도 있어.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서연이는 김영숙의 목소리에 섞인 탐색의 기운을 느꼈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연이가 전화를 짧게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서연이가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친 것이 미안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할 때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목소리를 밝게 했어요. 서연아, 엄마 잘 있어. 밥은 먹고 다녀. 도윤이는? 엄마, 진짜 괜찮아? 당연하지.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넘어가. 전화를 끊고 나면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새벽 4시 본사 건물 앞에
가맹점주들이 붙여놓은 항해 현수막을 직접 떼어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맨손을 에웠습니다. 현수막을 접어 쓰레기통에 넣고 텅 빈 건물 앞에 홀로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40년 전 시장 좌판에서 1,000원짜리 떡볶이를 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버텼잖아. 이번에도 버텨야지. 저는 이를 악물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식자재 사태가 터진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전국 가맹점을 돌며 직접 머리를 숙이고 보상을 약속한 일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 지역 방송 기자가 제가 가맹점주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포털 뉴스 댓글에 저런 사장이 어디 있냐,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던 가맹점주들이 이제는 본사를 응원하는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바닥까지 내려갔던 숫자가 하루하루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주 간담회를 열었어요. 본사 회의실에 전국에서 가맹점주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양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시장 좌판에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1,000원짜리 떡볶이 한 접시에 제 전 재산을 걸었어요. 그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먹는 사람이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 사업은 끝이에요.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앞줄에 앉은 인천 가맹점주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홍재숙이 무대 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잘했어, 말순아. 이건 훨씬 뒤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기 한정우는 제 회사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한정산업이라는 자기 유통회사 이름이 조사 목록에 올라 있다는 걸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전해 들은 겁니다. 한정우가 김영숙에게 불안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여보, 일이 커지고 있어. 조사가 거기까지 올라오면 나도 끝이야. 이제 손 떼자. 김영숙은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뭘 겁을 내. 증거만 없으면 돼. 납품업체 쪽 입 다물게 하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쉽냐고. 쉽든 어렵든 네가 알아서 해. 여기서 빠지면 우린 아무것도 못 건져. 한정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 6달째 되던 9월 초였어요.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아기가 생겼어.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엄마가 된다고? 응, 엄마.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래.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려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웃다가 울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업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 자기 아이를 품에 안게 된다니.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날 오후 시장으로 나갔어요. 떡집 김 사장한테 떡 3판을 주문하고 지나가는 단골 할머니들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엄마가 된대요. 제가 곧 할머니가 됩니다. 아이고, 말순아 축하한다. 손주가 생기면 세상이 달라져. 할머니들이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축하를 건넸어요. 저녁에 서연이네 집에 가서 딸의 배에 손을 대봤습니다.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였지만 손바닥에 온기가 느껴졌어요. 서연아, 엄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 이 아이도 그렇게 키워. 엄마, 울지 마. 또 운다. 서연이가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한도윤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뒤돌아 웃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제가 잘 끓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가 끓이면 싱겁겠다. 내가 와서 봐줄게. 그러시면 감사하죠. 한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이 사람한테 딸을 맡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도윤은 서연이의 임신 소식 이후 병원 당직을 줄였어요.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장을 돌며 서연이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시금치 한 단을 고르는 한도윤의 손이 서툴러서 생선가게 오 사장이 옆에서 웃으며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사위 양반, 시금치는 줄기가 가느다란 걸로 골라야 해. 아, 감사합니다. 이걸로 될까요? 그래, 그거 좋다. 한도윤이 시장 상인들에게 꾸벅꾸벅 인사하며 다니는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의사래. 의사가 시장에서 장을 보네. 장모 모시고 다니는 거 봐. 요즘 세상에 저런 사위가 어딨어. 제 옆을 걷던 한도윤이 듣기 민망한지 귀가 빨개졌어요. 어머님,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쳐다보게 놔둬. 우리 사위 잘난 거 구경하라고 해. 저도 모르게 입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도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어요. 제가 사위를 자랑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한도윤이 입꼬리를 꾹 누르면서도 어깨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정호는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제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매출을 회복했다는 보도를 봤다고 해요. 기자가 인터뷰한 가맹점주가 박말순 의장님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고 보상해줬다. 이런 본사를 못 믿으면 누굴 믿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정호가 텔레비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해요. 대단한 분이야, 진짜. 그리고 김영숙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욕심 부리자. 박말순 의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한 일이 들통나면. 김영숙이 한정호의 말을 잘랐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겁먹을 거면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았어야지. 한정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한정호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는 걸 훗날 한도윤이 제게 말해줬어요. 10월이 되자 서연이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저는 제 집 근처에 서연이네보다 방이 하나 더 많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아이방이 필요할 테니까요.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방 벽지를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란색이 좋을까, 연두색이 좋을까? 결국 연한 하늘색으로 골랐습니다. 벽지를 붙이고 아기 침대를 드리고 모비를 달았어요. 작은 방 하나를 꾸미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방에 들어서니 새 벽지 냄새가 코끝에 번졌어요. 여기서 내 손주가 자라겠구나.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서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서연이 부부와 함께 시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도윤이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한 봉지를 사왔어요. 서연이가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받치며 붕어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옛날에 시장에서 사주던 그 맛이다. 그때 네가 붕어빵 꼬리부터 먹는다고 내가 맨날 놀렸잖아. 나 아직도 꼬리부터 먹어. 서연이가 붕어빵 꼬리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시장 간판에 달린 전구들이 반짝거리고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찬 공기 속에 하얗게 퍼졌습니다.
한도윤이 서연이의 어깨에 자기 겉옷을 벗어 덮어줬어요. 저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30년 전 이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서연이를 등에 업고 떡볶이를 팔며 내일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 가슴을 졸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때의 나한테 말해주고 싶다. 버텨라. 이렇게 좋은 날이 온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이듬해 2월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때였어요. 서연이의 배가 수박만큼 불러왔고 저는 틈만 나면 딸의 집에 가서 미역을 불리고 산후 음식 재료를 장만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한정우가 집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당분간 입원해야 하고 퇴원 후에도 혼자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했어요.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니까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퇴원하실 때까지만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숙이 서연이와 같은 집에서 산다. 결혼 전에 못 박았던 첫 번째 조건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도윤아, 결혼 전에 한 약속 잊은 거 아니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임시입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어머니를 혼자 두기 어렵다는 사위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도윤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응, 엄마. 나도 솔직히 걱정돼. 근데 시아버지가 수술까지 하셨는데 시어머니 혼자 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서연이의 목소리도 불안에 젖어 있었어요. 엄마, 임시잖아. 시아버지 퇴원하시면 바로 가신다니까. 나도 잘 버틸게. 이게 임시로 끝날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시아버지가 쓰러진 상황에서 거절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근데 김영숙 씨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나한테 알려. 알겠지? 알겠어, 엄마. 김영숙이 서연이네 집에 들어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캐리어 2개에 옷가지와 살림 도구를 가득 싸서 왔다고 서연이가 전화로 전해줬어요. 임시라더니 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정리한다고 엄마가 해준 반찬 다 버렸어. 이건 임산부 먹을 음식이 아니라면서. 그리고 내가 먹는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직접 장을 봐서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서연이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추고 임산부한테 좋다는 재료만 골라 넣은 음식이었어요. 엄마, 그것만이 아니야. 거실 커튼도 자기 취향 아니라고 바꾸겠다 하고 엄마가 꾸며준 아기방도.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방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내겠대. 하늘색이 아이한테 안 좋다나 뭐라나.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손주를 생각하며 일주일을 공들여 꾸민 방이었습니다. 벽지색 하나 고르는데 얼마나 망설였는지 서연이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아, 네가 직접 말해봤어? 했지. 어머니가 꾸며주신 방이니까 그대로 두고 싶다고 했어. 그랬더니 서연이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이라고. 시집와서 친정 타령하는 며느리는 처음 봤대.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시장 떡볶이나 팔던 집안이 뭘 안다고 이 집에 손을 대느냐고 그렇게 말했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장 떡볶이나 팔던 집안. 상견례 때 명함 한 장에 무릎을 꿇던 사람이 며느리 앞에서는 다시 그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서연아, 엄마가 간다. 오늘 간다. 저는 전화를 끊고 외출복을 집어들었어요. 서연이네 아파트에 도착하니 김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김영숙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김영숙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안방에서 나오려는 걸 손짓으로 막았어요. 사돈어른,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숙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사돈어른 댁 사정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한 약속 기억하시죠?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뭘 함부로 했다는 건지. 반찬을 버리고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내가 꾸며준 아기방 벽지를 뜯겠다고 한 게 함부로 한 게 아닙니까? 김영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며느리 건강을 생각해서. 사돈어른.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김영숙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들어오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연이한테 함부로 하시면 저는 약속대로 할 겁니다. 김영숙은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좀 앞서갔나 봐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의 고개 끄덕임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하지만 서연이 출산이 코앞인데 상황을 더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임시라고 했으니까. 한정우 씨가 퇴원하면 끝이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불안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숙은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나중에 한도윤이 서연이에게, 서연이가 다시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도윤아, 김영숙의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내 장모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 취급을 받았어. 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서 아들 집에 온 건데 처갓집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한도윤이 한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윤아, 네가 누구 아들이야? 애미가 이렇게 서러운데 너마저 나 몰라라 할 거야? 한도윤은 그날 병원 당직에서 실수가 잦았다고 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 장모와 어머니 사이에서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주 주말 한도윤이 서연이에게 말했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어머니 바로 모셔다 드릴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그리고 장모님한테 당분간 이야기하지 말아줘. 일이 더 커지니까. 서연이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고 해요. 도윤 씨, 나는 참고 있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양쪽이 부딪히면 다 무너져. 내가 중간에서 정리할게.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무거운 침묵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서연이가 나중에 제게 울면서 말해줬어요. 김영숙은 한도윤이 자기 편을 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친정 어미를 부르지 않는 걸 보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세가 오른 김영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만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시장에서 산후 음식 재료를 장만하고 손주 옷을 사 모으며 출산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 2주 전 3월 중순의 오후였어요.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끊겼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 서연이가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건 서연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김영숙의 고함이었습니다. 내 애미가 돈이 좀 있다고 시어머니를 쫓아내려 해.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우리 도윤이 아니었으면 시장 떡볶이 장사꾼 딸이 어디서 이런 집에 살아보겠어. 분수를 알아.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전화 너머에서 서연이의 비명이 들렸어요. 엄마, 배가 아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다 말고 뛰쳐나갔어요. 택시 안에서 서연이에게, 한도윤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도윤이 받았어요. 어머님, 서연이가 조기 진통입니다. 지금 구급차 불렀습니다. 내가 간다. 어느 병원이야? 택시 안에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이미 응급제왕절개 수술실에 들어간 뒤였어요.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김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김영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사돈어른, 저는 아무것도. 닥치세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수술실에 들어갔어. 만삭인 애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대체. 김영숙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가 잠깐 목소리가 커졌을 뿐이지. 목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 아냐? 만삭인 며느리한테 고함을 질러 분수를 알라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이 악물고 살면서도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어요. 한도윤이 수술실 앞에서 달려왔습니다. 수술복 차림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수술 들어갔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도윤의 얼굴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도윤이 제 팔을 잡아 의자에 앉혀줬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을 올려다보며 저는 두 손을 모아 비볐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제발 무사해야 한다. 제발. 복도 끝에서 김영숙이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수술실 불빛만 응시한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건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합니다. 3.2kg 남자아이예요. 다리에 힘이 확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살았다. 우리 서연이가 살았어. 한도윤이 제 옆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무사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뒤라 서연이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눈을 뜬 서연이가 제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엄마, 아기는 사내아이야. 건강하대. 넌 좀 쉬어. 서연이가 희미하게 웃고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아 서연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낮에는 서연이의 식사를 챙기고 수술 부위를 살폈고 밤에는 신생아실에서 손주를 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작고 쭈글쭈글한 손주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30년 전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떠올랐어요. 손주가 제 손가락을 꽉 쥐면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수술 후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출혈이 많았던 데다 수술 전 스트레스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입원이 보름을 넘기게 됐어요. 한도윤은 낮에 병원 근무를 마치고 저녁마다 서연이 병실에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잠든 사이에 한도윤이 복도로 저를 불렀어요. 한도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한 말을 알게 됐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장 떡볶이나 팔던 년이라고 했답니다. 분수를 알라고 우리 도윤이 아니었으면 어디서 이런 집에 살아보겠냐고. 한도윤의 턱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서연이가 실려올 때 응급실에서 전후 사정을 확인했는데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다 쓰러졌다고요. 서연이는 저한테 차마 말을 못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니를 만나겠습니다. 도윤아. 저는 한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내 어머니 문제는 네가 풀어야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게. 대신 저는 한도윤의 눈을 들여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한 번 더 다치면 그때는 내가 딸을 데려온다. 한도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 한도윤이 김영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건 한도윤이 직접 저에게 말해준 이야기예요. 한도윤은 김영숙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김영숙은 한도윤을 보자 반색을 하며 밥을 차리려 했답니다. 도윤아, 왔어? 밥 먹었어? 엄마가 갈비찜. 어머니, 앉으세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다고 해요. 김영숙이 아들의 표정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한 말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떡볶이나 팔던 년이라고 했죠. 분수를 알라고 했죠. 그건 내가 잠깐 흥분해서. 잠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서연이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서연이 친정이 돈이 있으니까 결혼시킨 거잖습니까? 김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도윤아, 애미한테 그런 말을.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도윤이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이건 아버지 유통회사 한정산업의 거래 내역입니다. 장모님 회사 식자재 납품 라인에 아버지 회사가 끼어 있었어요. 중간에서 단가를 빼돌리고 저급 식자재를 넣은 겁니다. 김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고 해요. 그게 무슨... 아버지가 왜? 어머니가 부추겼죠. 사돈 회사에 줄을 박자고. 아버지가 저한테 다 말씀하셨습니다. 한정호가 입원 중에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해요.
자기가 박말순 회사 납품에 개입한 것, 김영숙의 부추김도 있었지만 결국 자기 욕심이었다는 것, 가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 한도윤은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서연이를 모욕한 것도 장모님 회사에 손을 댄 것도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진짜로 연을 끊겠습니다. 도윤아, 김영숙이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한도윤은 몸을 돌려 문을 나갔다고 해요. 한도윤은 정말로 그날부터 김영숙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씩 걸려오는 전화를 전부 무시했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고 김영숙이 병원으로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이 김영숙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저는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김영숙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손주 사진만 들여다보며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정우는 아직 병원에 있었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김영숙의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같은 시기 윤기철 대표가 저에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의장님, 식자재 납품 건 최종 확인됐습니다. 한정산업 대표 한정호. 이 사람이 기존 납품업체 관계자를 통해 유통 라인에 끼어든 겁니다. 윤기철이 내민 서류에 한정호의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정호.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정산업, 대표 한정호, 사돈의 남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빠져서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회사에 손을 댔다고? 며칠 뒤 저는 입원 중인 한정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정호는 병상에 기대앉아 있었어요. 수술 후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를 본 한정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사돈어른, 한정호 씨. 저는 병상 옆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내 회사 납품에 손을 댄 거 윤 대표한테 다 보고받았어요. 중간에서 단가를 빼돌리고 저급 식자재를 넣은 것도 다 확인됐습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이불을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 회사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서 당신네 집 때문에 내 딸이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법대로 하면 한정산업은 끝이고 한정호 씨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한정호가 이불 위에 이마를 대며 말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사돈어른이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한정호의 숙인 머리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법대로 하면 속은 시원할 거예요. 하지만 한정호를 법정에 세우면 서연이의 시아버지가 법정에 서는 겁니다. 딸 부부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커질 거였어요. 그날 밤 홍재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숙아, 나 좀 들어봐. 저는 한정호의 납품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홍재숙은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아, 내 심정은 이해해. 근데 네가 물어보는 건 법대로 할까 말까가 아니라 서연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닐까잖아. 홍재숙은 정확히 짚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재숙아. 법대로 하면 서연이니가 무너지고 안 하면 내가 삼킨 독이 평생 안 내려갈 것 같아. 말순아, 네가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틴 건 독 삼켜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야. 서연이한테 뭐가 좋은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전화를 끊고 거실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김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했습니다. 코트 소매가 구겨져 있었어요. 김영숙은 저를 보자마자 현관 시멘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영숙은 고개를 바닥까지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한 말 다 제 잘못입니다. 시장 떡볶이 팔던 집안이라고 한 것도 분수를 알라고 한 것도 다 이 못된 입이 한 짓입니다. 김영숙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사돈어른이 40년을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그 자리까지 오신 건데 제가 감히 그걸 입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윤이 뒤에 숨어서 남의 것을 탐내기만 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김영숙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일도 제가 부추긴 겁니다. 사돈어른 회사에 줄을 대라고 제가 시켰어요. 도윤이한테 다 들으셨겠지만 그건 여보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저는 현관 문틀에 기댄 채 김영숙을 내려다봤어요. 상견례 때 무릎을 꿇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놀라서 꿇은 것이었고 지금은 무너져서 꿇은 것이었어요. 김영숙의 푸석한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부쩍 늘었어요. 사돈어른, 제발 도윤이한테 한 번만 전화 받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손주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김영숙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시장 떡볶이나 팔던 년이라고 했던 그 입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바닥에 엎드려 우는 김영숙의 모습이 상견례 때 호기롭게 조건을 나열하던 그 사람과 너무 달랐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 납품건은 법적 조치 대신 피해 보상으로 합의하겠습니다. 보상 금액과 방법은 윤 대표가 연락드릴 겁니다. 김영숙이 두 손을 모아 바닥을 짚었어요. 그리고 저는 김영숙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이한테는 제가 전화 한번 받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돈어른,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우리 서연이한테 다시 한번 함부로 하시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 없어요. 김영숙이 고개를 연거푸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감사합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잘한 거겠지. 서연이를 위해서 잘한 거야. 속이 후련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연이네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도윤은 제 말을 듣고 김영숙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만사를 어머니 뜻에 따르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윤은 김영숙에게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서연이가 제게 전해줬어요. 어머니, 앞으로 서연이네 집에 오시려면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연이한테, 장모님한테 모욕적인 말은 다시는 안 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김영숙은 아들의 말에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한정우는 퇴원 후 합의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사업도 정리했어요. 서연이 말로는 한정우가 퇴원 후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김영숙 앞에서도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고요. 김영숙은 손주를 보러 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서연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 그 거드름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그러더라.
뭐라고? 서연아, 내가 그때 너한테 한 말. 미안했어. 서툴지만 고치고 있는 거 봐줘. 서연이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건 처음이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사람이 진짜 바뀌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뀌려고 애쓰는 모습마저 외면하면 그건 제가 김영숙과 다를 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아,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 않아. 근데 바뀌려고 애쓰는 건 인정해줘야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방심은 하지 마. 서연이가 전화 너머에서 작게 웃었어요. 며칠 뒤 시장에서 홍재숙을 만났습니다. 홍재숙의 반찬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수가, 김영숙 씨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머,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네.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했대. 서툴지만 고치겠다고. 홍재숙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봤어요. 말순아, 네가 그 여자한테 기회를 준 게 맞았어. 네가 끝까지 벽을 치고 있었으면 서연이니가 더 힘들어졌을 거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르지.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일단은 지켜볼게. 5월이 되자 서연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에 복직했어요. 손주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도윤은 여전히 주말마다 시장에서 장을 봐왔고 서연이네 집에 다시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저는 딸 부부의 안정된 모습을 확인하고 비로소 한숨을 놓았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이른 저녁 햇살이 시장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저는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듬해 3월 손주 민준이의 첫 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잔칫집을 고르면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시장 근처에 작은 한식당을 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40년 인연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떡집 김 사장, 생선가게 오 사장, 홍재숙,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얼굴을 익힌 단골 할머니들까지. 한식당 벽에 서연이가 직접 만든 민준이 사진 가랜드를 걸고 식탁마다 작은 꽃병을 올려놓으니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잔칫집이 됐어요. 잔치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한식당 문이 열리더니 김영숙이 들어왔어요.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서 자리를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숙이 저를 보더니 선물을 식탁에 내려놓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민준이 돌이라 제가 일찍 왔습니다. 네, 오셨어요. 김영숙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사돈어른 덕분에 우리 도윤이가 좋은 남편이 됐습니다. 서연이한테도 민준이한테도 잘하는 거 보면 그게 다 장모님을 보고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어색했지만 억지로 짜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돈어른도 손주한테 좋은 할머니 하세요. 우리 같은 편이니까 잘 지내봅시다. 김영숙이 눈을 한번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한식당이 왁자지껄해졌어요. 말순아, 손주 돌잔치라며? 축하한다. 아이고, 민준이가 벌써 돌이야? 떡집 김 사장이 떡 2판을 직접 들고 와서 상에 올렸고 생선가게 오 사장은 큼지막한 광어회를 썰어왔습니다. 시장 사람들 손에서 나온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한정호도 잔치에 왔습니다.
퇴원 후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한정우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제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돌잡이 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돌잡이 상 앞에 앉았어요. 실, 돈, 연필, 마이크, 그리고 상 한쪽에 놓인 청진기. 서연이가 청진기를 보더니 한도윤을 돌아봤어요. 도윤 씨, 저거 당신이 올려놨지? 한도윤이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아, 저거 누가 놨을까? 서연이가 웃으며 한도윤의 팔을 쳤어요. 민준이는 상 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통통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향한 곳은 청진기였어요. 민준이가 청진기를 꽉 움켜쥐자 한식당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아빠를 닮았나 봐. 의사 집안이 되는 거야. 시장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 민준이 청진기보다 주걱을 잡았으면 했는데 제가 너스레를 떨자 홍재숙이 옆에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말순아, 내 손주니까 주걱이든 청진기든 다 잘할 거야. 잔치가 무르익었어요.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식당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한도윤이 민준이를 안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았고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이 잔치 딱 엄마다워. 뭐가? 시장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 나는 이게 좋아.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이게 좋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뒤 홍재숙과 둘이 시장으로 걸어갔어요. 시장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니 예전에 좌판을 놓았던 자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바닥의 시멘트 금은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수가, 여기가 내 첫 좌판 자리야. 40년 전에 여기서 떡볶이 팔았어. 알지? 나도 내 옆에서 순대 팔았잖아. 홍재숙이 씩 웃었어요. 그때는 내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주 돌잔치까지 하고 서 있으니까 참 아무 생각이 안 나. 뭔 아무 생각이 안 나. 네가 대단한 거야, 말순아.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서 전국의 매장을 500개를 깔았잖아. 그거 아무나 해? 홍재숙이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안 죽으려고 버틴 것뿐이야. 서연이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그 버틴 게 대단한 거라고, 이 바보야. 홍재숙이 제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서연이네 집에서 민준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서연이가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돌아보니 서연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입었던 원피스 위에 카디건을 대충 걸친 모습이었어요.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알지? 서연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딸의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져 왔어요. 서연이 머리카락에서 아기 분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아,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감기 조심하고 내일 시장 가면 전화해. 알았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걸음을 옮기는데 아파트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네 집 거실불이었어요. 저 안에 내 딸이 있고 내 사위가 있고 내 손주가 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40년 전 시장 좌판에서 1,000원짜리 떡볶이를 팔며 서연이를 등에 업고 내일을 걱정하던 25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버텨라. 그 끝에 이런 날이 온다고. 집에 도착했어요. 시장 옆 낡은 연립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벽을 봤어요.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는 옆에 오늘 찍은 민준이 돌잔치 사진을 나란히 걸어 놓았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제 등에 엎여 잠든 서연이, 그리고 오늘 청진기를 꽉 쥐고 웃던 민준이. 두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싸준 잡채와 갈비찜이 반찬통에 담겨 있었어요. 밥을 한 공기 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들며 40년 전 시장 좌판에서 1,000원짜리 떡볶이를 팔던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말순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니 이른 아침부터 좌판을 펼치고 있는 상인들이 보였습니다. 말순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좋은 아침.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어요. 시장 지붕 틈으로 비쳐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좌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과일 단내가 뒤섞인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40년 전에도 맡았던 냄새, 4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걸음을 옮겼어요.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말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장 좌판 위에 내리쬐던 뜨거운 햇볕처럼 박말순 씨의 40년은 고되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땡볕 아래서 키워낸 딸이 결국 활짝 웃는 날이 왔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의문이 들었어요. 시장 떡볶이 장사에서 전국 500개 매장 프랜차이즈 회장이라니, 숨겨둔 재산이 진짜야? 그런 반전이 실제로 있어?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외식업계 자수성가 창업주 가운데 시장 노점이나 작은 분식집에서 출발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0만 개를 넘었고, 그중 상당수가 한 사람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명함 한 장에 인생이 뒤집히는 일은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결혼 전 재산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양가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해두세요.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누군가 당신의 출신이나 겉모습으로 값을 매기려 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증명합니다. 셋째, 가족 사이에도 선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참는 게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사랑하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넷째, 인생은 한 번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박말순이 시장 좌판에서 40년을 버텼듯이 오늘 하루를 버티면 내일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시댁이나 사돈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박말순 씨처럼 먼저 선을 그어보세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시장 골목에는 봄 햇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말순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